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4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세상에 가족이라는 탈을 쓴 사람들이 뒤통수를 후려도 이렇게까지 후릴 수 있나 싶은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사연 채널에 헐레벌떡 찾아오게 됐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가정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자 제가 살아온 인생이 부정당한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그래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처럼 위기를 기회로 잡아 저는 모든 일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죠. 그럼 지금부터 바로 본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자란 3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어머니께서는 동네 시장 근처에서 옷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시며 가정을 꾸려가셨고 벌이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셨지만 자녀가 셋이다 보니 형편이 넉넉하다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형편이라는 게 조금은 모자란 지경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진 게 많다고 해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긴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 유난히 자식 교육에 열성적이셨습니다. 특히나 언니와 오빠는 학업 성취도가 높았고 부모님도 그에 맞춰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학원비며 참고서 값, 방학마다 보내는 캠프까지 정말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주셨죠.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이상을 따라가기 힘든 법입니다. 집안 형편을 넘어서 무리한 지출이 이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빚까지 내며 지원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학업에 대한 열정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성적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이상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을 하기도 했고 결국 공부를 잘 해봐야 가난한 만학도들은 끝까지 가난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냥 주어진 환경에 순응해서 딱 이 정도의 삶을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애들 공부만큼은 꼭 시켜야 해. 빚을 내서라도 내가 우리 자식들은 무조건 좋은 직업, 좋은 회사 들여보내서 우리처럼 고생 안 하게 만들어야지. 어머니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저는 그게 허황된 꿈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포부의 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연하게 불안한 감정을 느끼긴 했지만 부모님께서 그러실 정도로 공부는 중요한 거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언니와 오빠는 그 기대에 정말 잘 부응했습니다. 언니는 특히 목표가 생기면 반드시 이루는 성격이었어요. 한 번은 언니가 방에서 참고서를 가득 펼쳐놓고 공부를 하던 중 어머니가 조용히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죠. 우리 딸 좀 쉬어가면서 해. 네 몸도 생각해야지. 공부를 하는 건 좋지만 어제도 잠 못 자서 코피 쏟은 거 아니야? 엄마 휴지통에서 휴지 봤어. 아이 뭘 그런 걸 보고 그래. 그리고 엄마 나 책 봐야 하니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란 말이야. 이거는 내가 해내야 하는 거니까 엄마는 쉿 잔소리 그만. 이게 무슨 잔소리니 걱정되자는 말이지. 엄마는 공부도 때가 있고 쉴 땐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래. 그렇게 쉬어가면서 공부하면 우리처럼 학원도 못 다니는 애들은 뒤처지게 되어 있다고.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언니는 기가 센 사람이었죠. 언니의 날카롭고 냉철한 말에 엄마는 살짝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은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묵묵히 조용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밤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익숙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저희 집에서 그런 사람이 둘이나 나오게 됐는지 신기하긴 해요. 아니면 오히려 제가 돌연변이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좀 달랐거든요. 제 성격은 늘 낙천적이고 느긋한 편이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며 살았죠. 무언가를 악착같이 해내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솔직히 말하면 쉽게 포기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성적도 언니나 오빠처럼 눈에 띄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어쩜 그렇게 자식들 성격이 하나같이 다를 수가 있어? 아니지, 막내만 노련변인가?
막내는 첫째 둘째랑 성격이 너무 다르네. 그래도 애는 착하잖아. 저렇게 착하고 순한 애가 제일 잘 참지. 그런 아이는 시집이나 잘 보내면 돼. 지 언니 오빠 닮았으면 얼마나 까칠할 거야. 하긴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막내딸이잖아. 복이 많은 거지. 처음엔 그런 말들이 기분이 나빠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말을 듣는 건가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서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나는 정말 낙천적인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런 성격 덕분에 때때로 상처도 덜 받고 더 오래 참고 버틸 수 있었던 거구나 하고요. 물론 언니처럼 강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도 멋지고 대단하지만 저처럼 잔잔하게 흘러가는 삶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억지로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마다의 모습이 있는 것이니까요. 물론 서울 변두리라고 해서 살기가 특별히 더 어렵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사실 집값이라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고 생활비 또한 꽤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언니와 오빠가 먼저 대학에 진학한 이후 저 혼자 고등학교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눈치도 보이고 마음이 한켠으로 무거운 시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같이 떡볶이를 먹고 싶고 그 당시 유행하던 햄버거도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소소한 일상조차 쉽게 누릴 수 없었죠. 언니와 오빠의 대학 등록금만으로도 부모님은 버거워하셨고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고 간식 좀 사 먹게 돈 주세요라는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방과 후 학원에 간다고 할 때 혹은 무리를 지어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 먹으러 갈 때 저는 조용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간다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너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언니 오빠 봐라. 다 너희를 위해 빚을 내서라도 뒷바라지하는 건데 너도 노력해야 하지 않겠니? 물론 부모님의 그런 기대를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가 그리 좋은 편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끈기가 부족했던 저는 공부라는 게 정말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사실 학원이라도 다녔다면 억지로라도 앉아있고 선생님 눈치라도 보며 책을 폈을 텐데 저는 혼자 책상에 앉으면 책을 펴는 대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가 그리 어렵냐 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늘 집중이라는 게 부족한 아이였어요. 그러니 점점 성적은 바닥을 치게 되었고 그렇게 성적표를 받아드는 날이면 괜히 위장이 아파오는 것처럼 속이 쓰렸어요. 물가는 점점 오르고 대학 등록금도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 부모님은 갈수록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때 언니가 대학을 휴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결국 돈이 전부구나. 돈이 있어야 뭘 해도 되겠구나 하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공부를 통해 저의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제 자신을 잘 가꿔서 괜찮은 집안에 시집 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 외모가 특별히 뛰어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괜찮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막내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더라는 말이 정말인 건가 싶을 정도로 저는 남들에게 잘 맞춰주고 성격도 순한 편이었으니까요. 어른들께서 성격 좋은 아이일수록 참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는 법이다. 시집만 잘 가면 인생 편해진다라고 하실 때마다 처음엔 그 말이 꼭 좋은 뜻만은 아니란 걸 알면서도 자꾸만 제 마음 한편을 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께서 저를 마냥 놔두신 건 아니었어요. 너도 대학은 꼭 가야 한다. 전문대든 어디든 무조건 대학은 나와야 한다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저는 수능을 억지로 보게 되었고 간신히 전문대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언니와 오빠는 나란히 4년제 대학을 다녔고 저 혼자 전문대에 진학하게 된 사실은 부모님께 꽤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았어요. 그 무렵 저는 반항 아닌 반항을 했습니다.
아니 학비가 훨씬 싼 것도 아닌데 전문대는 무슨 전문대야. 속상하게. 언니랑 오빠처럼 4년제 대학 나오는 게 좋지. 아 누가 전문대 가고 싶어서 가?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만 잘하라고 하는 건데. 공부도 내가 혼자 했고 학원도 안 보내줬잖아. 아, 내가 간 대학이 뭐 그렇게 나빠?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아졌고 엄마 아빠도 당황하셨는지 조용히 제 말을 듣기만 하셨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억울함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망친 건 분명 제 탓이었지만 아무 도움도 없이 혼자 끙끙대며 공부를 해온 것조차 몰라주는 부모님의 말씀이 원망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 싸움을 계기로 저는 부모님과 말도 섞지 않게 되었고 언니와 오빠 역시 조심스레 저를 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했고 저 역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력감만 더해져 갔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시기가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는 게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죠. 어차피 인생이라는 건 결국 혼자 살아가는 거라고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외로움이라고 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고 스스로 위로했으니까요. 부모님과 담을 쌓고 지내는 시간 속에서도 저는 나름대로 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결국 불효였고 철없던 행동이었지만 그 당시에 저에게는 그게 가장 속 편한 길이었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학벌로 대기업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눈높이를 낮추고 중소기업이나 계약직 혹은 단기직 일자리에도 지원서를 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왠지 모를 자격지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그걸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시선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못마땅해 하시는 듯한 눈빛, 걱정이 섞인 한숨들, 그 모든 게 저를 더 작게 만들었죠. 저는 그게 억울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학벌도 별로라서 어디 좋은 회사는 들어갈지 걱정이었는데 중소기업을 가다니. 그거 벌어서 어떻게 돈 모으고 집을 사고 그래. 언니랑 오빠는 4년제 대학을 나왔어도 지금 다니는 회사는 결국 중소기업인데 아 왜 나한테만 그렇게 높은 기대를 하시는 거야? 언제 또 너한테만 그랬다고 그래. 엄마가 그냥 너 하는 꼴 보니까 속상해서 그러는 거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등록금 지원도 제대로 못 해주셨으면서 왜 자꾸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 말이 나가고 나서 집안의 공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언니는 참다 못해 언성을 높이셨고 오빠는 조심스럽게 제 기분을 달래보려고 애쓰셨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엇나간 감정은 쉽게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점점 가족과도 멀어졌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질수록 이상하게도 더 속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와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손을 내밀기도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땐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품 안에 들어가면 또다시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만약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처럼 굴지 않을 거야.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비뚤어진 마음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던 거죠. 저만의 가정, 저만의 울타리를 꿈꾸면서 말이에요. 저는 한때 부모님께서 저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바라기만 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과 억울함을 어떻게든 외면하려 했고 결국 부모님을 멀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제 가족을 챙기겠다는 마음보다는 언젠가 제가 직접 만들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어떤 의미에선 기회를 빼앗겼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노력할 기회를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한 채 사회에 던져졌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여유롭게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입사했을 때 제 월급은 정말 말 그대로 코딱지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밥 한 끼 사 먹고 휴대폰 요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죠. 그래도 하루하루를 꾹 참고 버텼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번듯한 남자랑 결혼만 하면 인생은 다시 원점으로 피어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소개팅 자리가 들어오면 저는 늘 같은 기준을 세우곤 했죠. 직업이 뭐예요? 그 질문이 제 입에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눈이 높다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너는 왜 그렇게 조건을 따져? 그냥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하지 않아? 나는 사람 됨됨이도 중요하게 생각해. 근데 내가 공상맞게 살고 싶지 않거든. 적어도 생활은 안정적인 사람이어야 내가 나답게 살 수 있잖아. 사실 저에게 있어서 그건 눈이 높은 게 아니라 현실적인 기준이었어요. 저는 다시는 지질이 궁상처럼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하 월세방에서 겨울이면 보일러를 아껴야 하고 여름엔 선풍기 바람 앞에서 벌벌 떨며 살아가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삶이 얼마나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지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평범하게 저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무의식 중에 저 스스로에게 기준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물론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저렇게 까다로워서 결혼은 하겠어? 하고 뒷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분명했으니까요. 어쩌면 그건 제가 어린 시절부터 바라왔던 안정감에 대한 갈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사랑을 체감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제게는 늘 왜 너는 이것밖에 못하냐는 꾸중과 언니 오빠는 저렇게 잘하는데 넌 대체 왜 그러냐는 비교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비교당하지 않도록 잘난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싶다는 인생 목표를 세웠죠. 나는 진짜 사업하는 남자 만나고 싶어. 그냥 월급쟁이는 싫어. 이 말을 하도 자주 하다 보니 다들 귀에 못이 박혔다고 할 정도였죠. 저는 연애는커녕 썸 한 번 제대로 타보지 않고 늘 혼자 야근만 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엔간 그걸 지켜보던 직장 동료 한 분이 저에게 말하셨습니다. 너 이러다 연애도 못 해보고 나이만 먹는 거 아니냐? 안 되겠다. 내가 진짜로 사업하는 사람 수소문해볼게. 그분은 평소에 인맥이 넓은 편도 아니었고 소개팅을 잘 주선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 일부러 주변에 물어보고 어렵게 자리를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만 나가봐라. 이번엔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기대 반, 의심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말에 괜히 마음이 설레는 거 있죠. 정말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개팅 자리에 나갔죠. 그리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 남편을 봤을 때 속으로 이게 로또라는 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업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말투나 태도에서 단단한 준비성과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직접 만든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확장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커다란 성과는 딱히 없는 걸까요? 아직은 작은 규모지만 방향은 확실해요. 시간만 좀 더 지나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사실 서비스가 어떤 건지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인터넷 기반의 무슨 서비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네 하면서 맞장구만 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 마음에 들었던 건 남편의 집안 배경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공무원 출신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거든요. 공무원이면 노후도 탄탄하겠지. 돈 씀씀이도 규칙적일 거고 나중에 시댁에서 무리한 요구는 없겠구나 하는 계산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안정적인 기반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서 저 자신도 안정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오랫동안 옷가게에서 일하셨고 아버지도 퇴직 후에는 소소하게 알바를 하셨죠. 남편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만나기 시작한 이후 씀씀이가 꽤 괜찮다는 것을 알았어요. 데이트할 때면 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미리 알아보고 예약까지 해서 저를 데려가 주곤 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기도 했고요. 어떤 날은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요즘 좀 피곤해 보인다면서 선물이라며 작은 목걸이나 향수를 건네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상한 모습에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기울었고 이 사람이면 결혼해도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제가 33이 되던 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초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여보, 이번에 휴가가 언제지? 우리 이번에 해외여행이나 한번 갔다 올까? 해외여행? 휴가가 일주일 정도 되긴 하는데 해외 가면 돈 많이 써야 하잖아. 에이, 뭘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 나 못 믿어서 그래. 우리 둘 다 열심히 일했잖아. 이 정도는 내가 당연히 쏠 수 있지. 남편은 저에게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면서 혼자 해외여행을 준비하더라고요. 여행을 가서도 호텔, 음식, 쇼핑까지 아낌없이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방 하나를 망설이며 쳐다보고만 있어도 마음에 들면 당장 사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런 모습들이 다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회사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벌어다 주는데 내가 꼭 힘들게 일해야 하나 싶었던 거죠. 사실 저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나면 여유롭게 육아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 무렵 부모님께서도 언니와 오빠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생활비 지원을 부탁하셨습니다. 언니와 오빠는 각자 매달 50만 원씩 드리고 있었고 저도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는 남편이 사업으로 꽤 벌어다 주고 있었기 때문에 매달 100만 원씩 드리게 되었죠. 처음엔 솔직히 부담도 되었지만 점점 부모님이 제 눈치를 보게 되면서 미묘한 우위감 같은 게 생겼습니다. 못됐죠? 저희 집에서 제가 그렇게 중심에 서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저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고 남편이 곧 저의 자랑이자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시집살이라는 것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남편은 조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일을 그만두면 안 될까? 여보, 아무리 내가 벌어도 여자는 사회생활을 해야 그 삶의 활력도 막 생기고 자존감도 유지되는 법이야. 회사는 계속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회사 일은 상당한 스트레스였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해서 밀리기도 하고 파벌 싸움에서 새우등이 터지기도 했죠. 특히 중소기업이라는 게 가족 단위로 굴러가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눈치를 살펴야 할 것이 많았고 갑질도 많이 당했거든요. 연차가 쌓이고 쌓여 10수년 차가 되어도 똑같았어요. 제 고민을 안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윽박을 지르셨죠. 지금 우리 아들한테 기생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데 돈을 더 벌어올 생각을 해야지. 네가 돈을 버는 게 내조인 거야. 그냥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고민을 털어놨던 것뿐이에요. 우리 아들 정신사납게 그런 말은 하지도 말아라. 주말에 쉴 때 놀러 다닐 생각하지 말고 아르바이트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애가 아무튼 염치가 없어.
시어머니의 말씀은 저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죠. 남편 사업도 잘 돼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 싶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또 수익도 꾸준히 나고 있으니 금방 더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건 결혼 3년 차에 접어들고 제가 아이를 임신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아, 여보, 생활비가 왜 이것밖에 안 들어왔어? 이번 달은 적어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늘 잘 되기만 할 수 있어. 요즘 사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이 일 그만두지 않길 잘했지? 내가 그랬잖아. 여자는 사회생활을 해야 삶에 의욕이 생긴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그만큼 더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태평할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정말 여유로운 사장님인 척 행동했어요. 씀씀이는 전혀 줄지 않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탱자탱자 놀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고작 36이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는 아이까지 있었어요. 저는 10수년을 넘게 근무한 회사를 출산 후에는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줄어드는 생활비 때문에 그럴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됐죠. 하루하루 피로가 누적되어 가는 가운데 마음은 더욱 지쳐갔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결혼 후 매달 친정 부모님께 100만 원씩 생활비를 들여왔잖아요. 언니와 오빠는 각각 50만 원씩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제가 부모님께 더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제가 생활비를 끊게 되자 괜히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지 하는 자책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의 반응은 더 황당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제 탓이라는 듯 말이죠. 아, 네가 내조를 제대로 했으면 우리 아들 사업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일이 있었겠어? 어머님,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제 탓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뭐라고? 아, 지 남편 사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는 주제. 무슨 큰 소리야. 그러길래 우리 아들 돈으로 친정에 퍼줄 때 알아봤지? 그건요, 그이랑 함께 상의를 하고 결정한 일이었고요. 상의? 그냥 착한 우리 아들한테 통보를 했겠지. 어디 지가 버는 돈으로는 엄두도 못 낼 금액을 친정에 퍼부어. 양심이 있니 없니? 밖에서 일한다는 핑계로 지압이 내조를 소홀하게 하니까 이 사달이 나지. 아유, 잔소리 하지 말고 내조나 똑바로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억울했어요. 직장일도 빠듯하게 해내며 집안일도 챙기고 있었고 뱃속 아이를 위해 출산 준비도 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던 거죠. 남편은 사업이 무너졌는데도 누구 하나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 탓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죠. 남편은 여전히 사업에 대한 뚜렷한 방향도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저는 곧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가 진짜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이는 사랑스러웠지만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분유며 기저귀며 매일같이 필요한 물품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급기야 저는 친정에 손을 벌리게 됐어요. 엄마, 혹시 저 이번 달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나 이번 달엔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 그러길래 돈이 좀 있을 때 아껴놓고 모으지 그랬어. 아유, 얼마나 필요한데. 그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무력해진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해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힘들어야 하지? 왜 아무도 남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거지? 하는 생각이요. 몇 년을 그렇게 버틴 끝에 남편은 마침내 사업을 접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나이 40이 되는 해였어요. 나 이제 그만하려고 해.
이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동안 해먹은 돈도 많고 그냥 좋은 경험했다고 치지 뭐. 그 말은 끝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사업을 접을 때 남은 것은 수익이 아니라 빚뿐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날 밤 아이를 품에 안고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피곤하다는 듯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요. 그 모습이 그렇게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과의 미래가 정말 있을까?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저에게 사치였어요. 저는 회사에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대야 했고 남편이 사업을 접으면서 남긴 빚도 조금씩 갚아야만 했어요.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서 감당해야 했죠. 그렇다고 남편이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함께 키우겠지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남편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애기 보는 게 체질이 안 맞아. 울고 뗐으면 나는 진짜 못 견디겠어. 여보, 체질이라는 게 어딨어?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든 해보는 거지. 도대체 나 혼자서 육아에 일에 빚 갚기까지 다 하라는 건가 싶었죠. 가끔은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부탁을 해도 여전히 거실에 놓여있는 쓰레기 봉투만 보게 되는 날이 많았어요. 여보,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아까 말했잖아. 맞다. 깜빡했네. 나중에 버릴게. 하지만 그 나중은 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게임을 하거나 소파에 드러누워 있더라고요. 처음엔 몇 번 좋게 이야기해봤지만 반복되니까 저도 점점 지치고 화가 났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모습에 제 속이 안 터지는 게 이상할 정도였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또 버텼습니다. 회사에 입사했던 건 제가 23 때였는데 어느새 저는 43이 되어 있었고 근속 20년을 채우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업가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나면 회사를 그만두고 여유롭게 살 줄 알았어요. 육아에 집중하고 때때로 카페에서 책도 읽고 친구들과 브런치도 즐기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집 장만할 때도 아이 학원비도 전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고 남는 건 늘 피곤한 뿐이었어요. 통장은 점점 얇아지는데 마음은 무겁고 몸은 지쳤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회사를 조퇴하거나 연차를 내서 병원에 다녀오고 그 와중에도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여전히 제자리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더는 이렇게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제 삶의 주인공은 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기 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다닌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나 사표 냈어. 그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 놀고 나가서 돈 벌어와. 나도 버틸 만큼 버틴 것 같아. 뭐라고? 나랑 상의도 없이 사표를 냈다고? 당신이 일을 그만두면 우리는 뭐 먹고 살 건데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냐고? 여태 사업 핑계 대고 빚만 남기고 탱자탱자 논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래도 밥 먹을 생각은 해야지. 사표 빨리 취소해달라고 그래. 애 키우는 것도 죽겠는데 무슨 사표야. 우리 애는 어쩌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이 여태 돈도 안 벌어왔어?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평생 남편을 위해 참고 일해왔는데 정작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생활비 걱정만 하는 모습이 너무 뻔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과 남편에게 제가 일을 그만둘 거라고 통보하고 나니 다음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 거실로 나갔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소파가 사라지고 대형 침대 같은 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아니, 저거 병원 침대 아니야? 저기 누워 계신 분 쓰러지신 아버님 아니셔? 저는 순간 두 눈을 비볐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거실 한복판 소파가 치워져 있던 자리에 떡하니 놓인 병상 위에 누워 계신 분은 다름 아닌 저희 시아버지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갑자기 왜 우리 집 거실에 시아버지 병상이 들어와 있는 걸까요? 이게 정말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병원에서의 병상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풍경이 어떻게 저희 집 거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냐고요? 입을 떡 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눈도 주먹만큼 커지고 입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멍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시어머니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네가 사표 냈다며. 우리 아들은 돈도 못 벌어오고 너까지 일 그만뒀다는데 그럼 누가 요양병원비를 내니? 이제 집에서 돌보는 수밖에 더 있냐? 일도 그만두고 할 것도 없는데 마침 잘 됐지 뭐. 우리 남편 병간호 좀 하고 있어라. 어머님, 정부 지원금도 다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 힘들게 겨우 들어간 요양병원을 왜 굳이 나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지원금으로 해결하고 이 사람도 일을 시작하면 저도 육아에 조금 집중을 해보고 싶어서 사표를 쓴 건데요. 그리고 저도 언제 다시 일자리를 구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마치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런 느낌으로 말입니다. 다시 복직을 하긴 뭐를 해. 사람이 한번 쉬기 시작하면 일하고 싶지 않은 게 응당한 마음이거늘. 그리고 놀고 먹는 며느리를 누가 예뻐하겠니? 요양병원비 낼 능력도 없는 집에서 그나마 너라도 집에 있으니 모셔온 거지. 놀고 먹는 며느리라니요.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동안 딱 한 번 육아휴직을 쓴 거 말고는 20년을 성실히 회사에 다녔습니다. 근속 20년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쉽게 무시당할 일이었을까요? 어머니, 저 쉰 적도 거의 없어요. 겨우 육아휴직 한 번 썼던 거고 그마저도 집에서 아이 돌보느라 더 힘들었어요. 어디서 말대답이야? 지금 이 집에 돈 벌어오는 사람도 없는데 그럼 네가 시아버지 병서발이라도 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벌써 일 안 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어디 나가서 일용직이라도 해보겠다는 말 한마디 꺼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표 낸 지 하루 만에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당신은 벌써 3년째 논 거잖아. 그동안 어디 일해보려는 노력이라도 했어? 나는 20년을 다녔고 애 키우느라 버틸 만큼 버텼어. 근데 내가 딱 하루 쉰다니까 이렇게 바로 병상 들이밀면서 아니 어쩌자는 건데? 어디서 큰 소리야. 남자가 하는 일에 여자니까 토달지 말고 집에서 시키는 일 좀 하라고. 지금 집에선 네가 있는 사람이잖아. 당신 취직했어? 아직 안 했잖아. 당신도 놀고 있으면서 지금 나한테 귀찮은 일 다 떠맡기는 거야? 귀찮은 일? 우리 아버지 간호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태까지 내가 벌어온 돈으로 너 호의호식한 거 아니야? 너 전업주부처럼 살았잖아.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제가 전업주부처럼 살았다니요. 저는 33살에 결혼해서 43살까지 딱 10년 동안 이 가정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중 7년은 제가 회사를 다니며 번 돈으로 생활비를 감당했고 남편이 벌이가 줄어들면서는 친정에까지 손을 벌려가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뭐라고? 내가 너랑 산 10년 중 7년은 내가 번 돈으로 생활했어. 이거 왜 이래? 너는 중간에 사업 말아먹고 카드값도 못 내서 내가 야금야금 갚아줬던 거 다 잊었어? 나 진짜 너무 억울해. 마누라로서 며느리로서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아침마다 목욕시키고 식사 챙기고 약 챙기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애도 잘만 키웠잖아.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애를 키우는 것과 환자를 돌보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들은 누가 알아줬나요?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제가 앞장서서 돈을 벌었고 육아와 회사 일을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물론 저의 잘못도 없지 않았습니다.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일 그만두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는 짧은 생각을 가졌던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와 달랐고
저는 그 현실에 맞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존중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시아버지의 목욕까지 저한테 맡긴다고요? 아유, 우리 아들만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어머님께서는 시어머니로서 도리를 다 하셨나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우리 아들 이렇게 번듯하게 잘 키워놨으면 내 할 일은 다 한 거지? 그렇다면 저도 제 자식만 잘 키우면 제 역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들 하나 못 낳아서 우리 집 대를 끊어놓고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순간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낳았을 때도 아들 타령을 안 하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동안은 제가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저한테 대놓고 대를 끊었네. 어쩌네 말을 못했던 거죠. 그 말을 해서 제가 둘째를 가지면 또 출산 휴가에 육아 휴가를 써야 하는데 그러면 버는 돈이 없어지니까요. 그게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상황이 되니까 저에게 당당하게 아들을 못 낳아서 대를 끊었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노려보듯 바라보며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말처럼 집에서 놀지 말고 네 시아버지 목욕이나 해줄 생각을 해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님은 남자시잖아요. 며느리인 제가 어떻게 목욕을 시켜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혀를 끌끌 차시며 마치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 듯 말씀하셨습니다. 어이구, 너 참 생각이 벌슨하구나. 환자는 그냥 환자로 보면 되지. 그게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전업주부 운운해? 저는 그저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환자라고는 해도 시아버지를 며느리가 직접 목욕시킨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제가 잘못됐다는 듯 전업주부로서 기본적인 책임도 안 지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네가 전업주부로 살겠다고 해서 내가 봐주는 거지? 요즘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알아서 시댁 일도 하고 그러는 법이야. 집에서 노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인데 뭘 그리 유난을 떨어. 집안일도 힘들어 죽어가는 마당에 시댁일까지 전부 봐야 한다고요? 며느리가 무슨 종인 줄 아세요? 노예인 줄 아시냐고요? 간병인 부르자니 돈 아깝고 요양병원에 모시자니 병원비가 장난 아니다. 너야말로 퇴직했겠다. 이제부터 간병인처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돈도 안 벌면서 우리 아들 집에서 간병하면서 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래? 옛날에는 다 그랬어. 네, 그렇다 쳐요. 그런데요, 어머님, 왜 제 집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뭔가 잘못 들었다는 것처럼 네 집? 하고 되물어 보시는데 저도 당당하게 말을 했죠. 이 집을 살 때 분명히 제 돈으로 집을 구했거든요. 오롯이 제 돈은 아니었지만요. 네, 이 집은 저희 부부 공동 명의고요. 결혼할 때 저희 반반 결혼했잖아요. 이 집 구할 때도 제가 돈을 더 많이 냈고요. 남편이 그때 사업을 막 시작해서 목돈이 없었거든요. 대출도 제 명의로 받아서 제가 갚아왔고요. 반반 결혼? 그래봤자 이 집은 우리 아들 명의야. 어머님, 분명히 공동 명의로 하기로 하고 제가 이사 관련 처리 맡기기로 했었는데 그때 남편한테 명의 변경 처리 잘 부탁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명의 확인 해봤고, 예, 당연히 우리 아들 명의로 구했지. 어떻게 이 집 구하면서 반반으로 했겠니? 여보,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반반 결혼했잖아. 집도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갔고 대출도 내 명의로 했는데 명의를 왜 혼자 이름으로 해놨어? 그거 우리 집 새로 구하면서 명의 변경할 때 내 이름으로 그냥 해버렸어. 내 이름으로 처리하는 게 더 편하잖아. 비용은 내가 알아서 했어.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긴 했지만 뭐 어차피 우리들이 사는 집이니까. 순간 남편이 별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 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낸 돈은? 내가 갚아온 대출은?
아유, 어차피 우리 둘이 사는 집이잖아. 명의가 뭐가 중요해? 그러게 그걸 왜 따져? 결국은 우리 아들 이름이잖아. 너는 그냥 며느리로 돌이나 타면서 살아. 단독 명의로 해두는 게 나중에 집 팔고 뭐 할 때 더 편하지.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한 거야. 편의상이라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편의상이라면 제 명의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왜 제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 집을 자기 이름으로 해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무 분하고 허탈해서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한술 더 떠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저에게 본인 아들이나 잘 부탁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데 그 말을 하시는 걸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사람들은 대체 저를 뭘로 보고 있는 걸까? 그동안 아무 말 않고 조용히 있었더니 완전히 만만하게 본 거구나 싶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단체로 간땡이가 부었나?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집 안을 쩌렁쩌렁 울렸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와 남편은 동시에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도 더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어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왔어요. 행선지는 친정이었습니다. 사실 친정도 저한테 그렇게 따뜻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늘 잔소리만 늘어놓으셨고 결혼 후에는 연락도 뜸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갈 곳은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친정집 초인종을 누른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제 부모님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돌아갈 집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머리를 굴려야만 했어요.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치밀하게 반격을 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그 집은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군요. 저는 집을 구할 당시 자금 출처를 하나하나 짚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직장의 급여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간 적금, 전세 자금 대출 상환 내역, 카드 결제 내역까지 모두 확인했어요. 집 계약 당시 들어간 금액의 80% 이상이 제 통장에서 출금된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무직 상태였고 저 혼자 벌어서 대출 상환과 관리비를 다 감당했던 시절도 있었죠. 그때의 통장 거래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도 빠짐없이 수집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준비한 소송의 기여도 소명과 부부 공동재산 분할 청구를 위한 핵심 증거가 되었죠.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호전 가능성 없음이라는 진단서를 받아둔 상태였고 장기요양 등급도 조회해서 그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다시 모셔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간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의 명의로 된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통장에서 정부 지원금이나 퇴직연금, 장기요양보험 수당 등등이 빠져나간 흔적이 이상하더라고요. 자세히 알아보니 남편이 그 돈을 요양원이나 간병에 쓰지 않고 자기 개인 용도로 몰래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요양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도 제때 내지 않아 체납된 상태였고요. 저는 이 내역들을 하나하나 증거로 수집했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것이 부양 책임자로서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래, 이젠 끝까지 가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 결혼, 이 가족,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더는 연민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제가 해왔던 모든 희생을 짓밟은 그들에겐 이제 법과 서류로 싸워야 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겠죠. 조용히 웃기만 하던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방역의 칼날을 벼르고 있었던 걸요. 그리고 저는 제가 준비한 모든 서류들을 바탕으로
집 명의를 제 쪽으로 돌릴 수 있다는 기여도 소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주택담보대출이 단 한 번의 연체도 없이 꾸준히 상환되고 있었던 점도 강조했죠. 그 덕분에 집을 비교적 신속하게 매도할 수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부동산 중개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했고 남편 몰래 집을 팔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혼 소송 준비에도 들어갔죠. 물론 여기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아예 안 걸린 건 아니었습니다. 대략 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명예 변경 관련 소명이 변호사님의 도움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처리되었고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친정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친정이라고 해서 마냥 따뜻했던 건 아니에요. 과거에 저를 향해 잔소리를 퍼부었던 부모님이셨지만 그런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어떤 질책도 없이 제게 그래 들어와라 라고 해주셨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울컥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와 남편은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어디 지아비를 두고 집을 나가? 당장 들어와. 네가 뭔데 집을 나가? 우리 아들 밥은 어떻게 하고? 밥도 혼자 못 차려 먹는 모질이를 장가 보내셨어요? 어머님이 차려주시면 되겠네. 그걸 왜 저한테 떠넘기세요? 뭐라고? 야, 너는 가정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소리가 천하태평으로 나오냐? 하지만 그런 연락들도 저에게는 이혼 소송의 증거가 되었죠. 전부 캡처하고 녹음해서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 매도가 완료되었고 저는 그 돈으로 작은 투룸을 계약했습니다. 다시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아이와 단둘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포장이사 업체를 불러 제 짐과 아이의 짐을 옮기던 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더니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야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혼하겠다고 말을 했잖아. 아직도 이해 못했어? 내가 왜 짐을 전부 뺄 것 같아? 이 집 팔렸어. 그러니까 너도 짐 빼. 이게 무슨 귀신 씨다라 까먹는 소리야. 뭐? 집이 팔렸다고? 말도 안 돼. 명의가 내 이름인데 네가 어떻게 집을 팔어? 아니, 그 명의 네 이름 아니야. 내가 내 돈으로 산 집이야. 대출금도 내가 갚았고 관리비도 내가 냈어. 서류 다 준비해서 명의 변경했고 지금은 내 명의야. 그니까 네가 나가야 해. 그럼 우리 가족은 당장 어디를 가라고? 어? 그걸 왜 나한테 묻니? 이제 우리는 남남이 될 건데 네 가족은 네가 알아서 챙겨야지.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꼈는지 남편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짐을 싣고 트럭에 올라타기 전 조용히 말했어요. 아, 맞다. 그리고 너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해. 그냥 나간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기여도도 있고 부당이득도 있고. 네 엄마가 나한테 한 시집살이까지 다 포함해서 청구할 거야. 어디 한번 각오해. 이후 저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제가 준비해둔 서류들과 증거들,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낸 욕설 메시지, 진명의 관련 자료, 생활비 기여도 증빙 등이 모두 소송에서 큰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남편에게선 공동재산의 절반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요양보호비를 임의로 유용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결국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본인이 시아버지 통장을 관리하며 정부 지원금과 퇴직연금을 몰래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 여파는 컸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다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아들 벌금과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제멋대로 휘두르던 사람들은 결국 자기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셈이었죠. 물론 이렇게 심심하게 끝이 나지는 않았어요. 이혼 후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거든요. 너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지? 나랑 그 세월을 살아놓고 이혼을 하겠다고?
지금이라도 싹싹 빌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미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백수 생활 잘 하시길 바라요. 아, 저는 바빠서요. 내가 어떻게 이혼을 했는데 네 놈한테 돌아가서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 사실 제가 사직서를 낸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동안 몸담고 있던 회사를 그만둔 건 한 신생 회사에서 저를 고문으로 초빙했기 때문이었죠.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솔직히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은 일부러 숨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급여를 더 높이고 이직한다고 말하면 분명히 시어머니나 남편이 우리 아들 사업에 좀 투자해라. 그래도 가족인데 도와야지 하면서 재간이고 쓸개고 빼먹으려 들게 뻔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서야 제가 신생회사에 고문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주 난리를 쳤어요. 전화를 걸어와서는 바락바락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너 이혼하자는 이유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야, 네가 그런 자리에 가면서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네가 우리 가족을 버릴 수 있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호랑이 새끼를 들은 거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그게 사람이냐? 아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각자 인생 알아서 살아가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윽박을 질러? 사람 짜증나게. 너네들이 먼저 나를 사람 대접해주기나 했니? 나를 노예로만 보더니 이제 와서 뭐가 어째? 그럼 당장 나는 어떻게 해? 당신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닌 바보잖아. 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여보, 제발 돌아와 줘라. 나 좀 살려줘라. 내가 왜? 난 그럴 마음 없는데. 백수의 빚더미인 상황에서 나한테 목소리 높이는 거 진짜 우습거든. 나는 월급도 따박따박 들어오고요. 회의만 들어가도 수백 벌어요. 요즘은 점심 먹으면서 일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이라고. 부럽지? 너 지금 누구 약 올리냐? 어? 네, 약 올리는 건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 찾아서 살 거예요. 그니까 제발 제 인생에 다시 끼어들 생각 마세요. 아, 그리고 참고로요. 우리 딸이 할머니 목소리 듣기 싫대요. 전화 좀 그만하세요. 아셨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나서는 차단 버튼까지 눌러버렸습니다. 아마 만만하게 생각했던 며느리에게 이런 일을 당해서 분통이 무척이나 터질 겁니다. 덕분에 저는 속이 시원하고요. 앞으로는 저도 좀 철든 인생을 살아볼까 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방향을 전부 생각하면서요. 우리 딸이랑 함께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결혼 17년 만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된 40대 중후반의 주부입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또 우리 남편이랑 지지고 볶고 살면서 어찌 보면 힘든 시간도 보냈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헤쳐야 할 관문이 있듯이 저도 남편과의 삶이 늘 관문을 헤쳐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문이 가족들이 만들어낸 관문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힘들게 살아야만 했는지,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오게 된 건지, 전부 다 원인이 시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편과 허무하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모든 일이 다 처리가 되었지만 그 진실을 마주했던 순간에는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았네요.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처음 만남부터 꽤 잘 맞는 사이였습니다. 28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 두 사람 모두 가진 게 비슷비슷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대기업 하청으로 있는 아웃소싱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저희 남편은 용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편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용접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도 몰랐고요. 그저 3D 업종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에야 3D 업종이라는 것이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차별이라는 게 없다지만 그 당시만 해도 3D 업종이라고 하면 공부 못해서 기술을 배운 거다.
그러니까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 거다 하는 인식이 더 강했었거든요. 사실 저도 남편과의 선자리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3D 업종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몸쓰고 힘든 일을 하면 돈도 잘 못 벌 거라는 편견도 있었고요. 저에게는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나 용접을 하는 사람이나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남편과 선자리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 사진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무조건 저랑 선을 봐야겠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선자리를 연결해 주신 뚜쟁이가 저에게 눈 딱 감고 한 번만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선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차 한 잔만 마시고 오면 된다고 은혜는 꼭 갚겠다고 말하는 뚜쟁이의 말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뚜쟁이가 시아버지께 받은 선자리 주선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제가 나가지 않으면 덤터기를 써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애걸복걸 했었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저는 선자리에 나가서 투박하게 생긴 우리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리 남편 용접공이라는 직업이 딱 어울릴 만큼 투박한 사람이었어요. 손도 크고 어깨도 넓고 머리도 큰 사람이었지요. 그때는 차마 머리가 크다고 말로 뱉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 머리 진짜 커요. 사람이 긴장을 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인 건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홀짝이는데 제 앞에서 그 뜨거운 커피를 원샷 해버리더니 나갑시다 하는 게 아니겠어요?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라고 저 아니면 선자리에 안 나가겠다고 말을 했다더니 제 실물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바로 일어나자고 하는데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죠. 하지만 남편이 저를 끌고 간 곳은 그 동네에 파스타가 정말 맛있다고 소문이 난 맛집이었습니다. 미리 예약까지 해둔 건지 창가 쪽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봐야 강남거리가 보이는 자리라서 뷰가 엄청나게 예쁜 것은 아니었지만 저를 위해 자리를 예약했다는 게 노력 같아 보여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반성을 조금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용접을 한다고 해서 제가 너무 투박하고 무식하고 무대뽀 같은 사람으로만 상상을 했던 것은 아닐까, 편견을 가졌었구나 하고 반성을 하게 된 거죠. 남편에게 또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된 것은 같이 밥을 먹으면서였어요. 파스타 주문도 척척하고 포크로 돌돌 말아 깔끔하게 한 입에 쏙 넣어 오물오물 밥을 먹는데 저는 3D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 당연히 국밥처럼 퍽퍽 퍼먹을 줄 알았었거든요. 밥도 예쁘게 먹고 입에 음식물이 있을 땐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이 어쩌면 당연한 매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선 유달리 다른 모습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진희 씨가 아니면 손을 보지 않겠다고 졸랐다는 이야기는 혹시 들으셨을까요? 네, 들었어요. 저도 그게 무척이나 궁금했었습니다. 왜 하필 저였을까요? 진희 씨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첫눈에 반했습니다. 요즘 아무리 사진 기술이 발달해서 얼굴 다 고칠 수 있다고 해도 진희 씨 사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아우라는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진희 씨, 저 용접합니다. 한 달에 돈 꽤 벌어요. 진희 씨와 가정을 이룬다면 저희 가족은 적어도 굶기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저 믿어주세요. 첫 만남부터 저에게 다짜고짜 프로포즈를 하길래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지만 선자리라는 게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자리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너무 빠르게 혹은 섣불리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고 남편도 이해를 해주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취미는 잘 맞는 사람인지 여러 가지 따지고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안정적인 미래, 노후를 위한 단계이기도 했고 내가 평생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만드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신중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묵묵하게 기다려주었어요. 지치지 않고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주었고 데이트를 할 때마다 제 옆에 꼭 붙어서 제 기분을 살펴봐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남편의 진중한 모습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용접공과 선을 봤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깔깔거리면서 재미삼아 본 선자리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이랑은 어떻게 데이트를 하냐고 순대국밥 먹고 시장길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것에 열이 받아 싸우기도 했었어요. 저는 점점 남편에게 진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28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무척이나 이른 것이기도 했습니다. 점점 결혼 정년기는 뒤로 밀리고 있었고 여자들도 당당하게 일을 하고 자기 돈을 저축하고 마련해서 자립을 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었으니까요. 용접이라는 일을 하면서 그동안 모아온 돈이 꽤 된다고 남들 대학 다닐 때 본인은 기술을 배워서 지금은 대학 나온 회사원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번다고 저에게 결혼하자고 말을 하는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은 순간 동안 연애를 해왔지만 저보다 3살이 많은 남편은 모든 것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고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었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한다면 적어도 마음고생을 할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맞잡은 두 손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약속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남편과 제가 모아온 돈을 서로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직장 생활 3년 차인 제가 모은 돈과 용접공으로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꾸준히 돈을 모아온 남편과는 가진 금액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돈을 단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고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돈을 다 쓸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시어머니께 맡겨두고 돈을 모았다고 했어요. 11년 동안 돈을 꾸준히 모았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 모은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으려고 시어머니 손에 맡겨두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편이 모은 돈에 맞춰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모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작은 빌라에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월급이 더 쌓이게 되었다고는 했지만 11년 동안 모아온 돈이 2억 가까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모은 돈은 3년 동안 3천만 원이 전부였는데 너무 비교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께서 결혼식 준비를 할 때 5천만 원을 더 보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남자 쪽에서 2억에 가까운 돈을 해오는데 그 정도는 맞춰야 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돈, 신혼여행비 이것저것 따져서 4천만 원 정도를 제하고 2억 3천만 원으로 대출 없이 빌라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야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돈에 대한 사정을 전부 알고 계셨었어요. 저희는 빌라를 알아보면서 서로 출퇴근하는데 무리도 없고 이왕이면 신축인 곳으로 방이 2개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발품을 팔아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마음에 드는 빌라를 발견했어요. 웨딩드레스 피팅하랴 촬영하랴 바쁜 와중에도 저희가 짬을 내서 알아본 집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모아온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달라고 요청을 했죠. 저희는 그 돈을 들고 계약을 하기로 하고 미리 제가 가진 돈으로 계약금까지 걸었는데 남편이 감감무소식인 것입니다. 저는 문득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장음에 대한 말도 없고 부동산에서는 전세 계약서를 언제 쓸 것이냐고 물어보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닥달을 할 수도 없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3일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술이 떡이 되어서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저를 불러내 말을 하더라고요. 진이야, 미안해.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너를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다. 갑자기 왜 그래? 오빠 무슨 일 있는 거야? 술은 왜 이렇게 마셨어? 일하는데 지장 생긴다고 평일에는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 내가 진짜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믿었나 봐.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사기라도 당한 거야? 오빠가 이러니까 나까지 불안해 죽겠어. 그 말이야. 내가 여태까지 모아뒀던 돈 있잖아. 그 돈 전부 없대. 우리 엄마가 그동안 다 썼대. 내가 어떻게 네 얼굴을 보겠니? 저는 그 말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남편의 횡설수설, 혀가 풀려서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돈이 전부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었거든요. 남편은 콧물까지 흘리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11년 동안 시어머니께 맡겨두었었다는 결혼자금 2억에 가까운 돈, 그 돈이 증발해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나중에 아들을 위해서 모아두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었겠죠. 그런데 살면서 삶이라는 게 늘 평온하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집안에도 꽤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굴곡이 없었더라면 남편이 20살이라는 나이에 대학도 가지 않고 바로 용접일을 하겠다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겠습니까? 남편의 집안은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집안이었지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께서는 평생 전업주부로만 사셨었고 시아버지께서 회사를 다니시면서 받아오는 월급으로 온 가족이 생활을 하는 평범한 집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집안에서 용이 태어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저희 도련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나다라 한글과 ABCD를 같이 뗐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한글만 공부하기도 어려워하는 나이에 영어까지 술술 해버리니까 주변에서는 천재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우리 시부모님께 비행기를 태워드리곤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도련님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수업이 평준화되어 있으니까 그냥 남들보다 암기가 조금 빠르고 셈에 강한가 보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아주 남다른 머리를 뽐냈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사교육을 시킨 것도 없는데 전교 1등 성적표를 떡하니 받아왔을 땐 시부모님께서 빚을 내서라도 도련님을 공부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랑 동갑이었던 도련님은 그때부터 집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했대요. 남편의 조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삼촌, 고모 할 것 없이 똑똑한 도련님을 위해서 공부를 시켜야 한다며 돈을 쥐어주었고 그때부터 정말 안 해본 수업이 없을 정도로 온갖 학원을 돌아다니며 도련님과 가장 잘 맞는 학원 선생님을 찾는데 주력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천재와 바보는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천재인 도련님이 끝까지 천재성을 가지 끌고 가 나라에서 한 자리라도 꿰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시부모님께서는 이를 악물고 도련님의 뒷바라지를 하신 겁니다. 그래도 도련님이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집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전교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도련님의 성적으로 일반 고등학교에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전부 다 과학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야 한다고 부추긴 덕에 도련님은 시험을 봐서 과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전국에 난다 긴다 하는 천재들을 모아두었으니 성적 싸움을 피 터지게 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래도 본인의 머리를 믿고 첫 시험을 딱 치렀는데 전교 1등은커녕 반에서 1등도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늘 1등만 했던 도련님의 자존심에 금이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과외니 뭐니 시부모님을 닥달해서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한 거죠. 다른 사치도 아니고 공부를 하겠다고 돈을 펑펑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 부탁을 무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은 그때부터 용접일을 시작했습니다. 똑똑한 내 동생을 위해서 본인이 일을 해서 학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본인이 집안의 기둥이자 장남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었는데 정작 두각은 동생이 드러내고 있으니까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심성이 이렇게나 착해요. 그래서 번 돈으로 저축도 하고 동생 뒷바라지 하는데 쓰라고 시부모님께 생활비도 쥐어드리고 했었는데 그건 전부 남편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남편이 모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던 그 월급 통장 카드며 도장이며 전부 시어머니께 맡긴 것이 패착이었던 거지요. 도련님의 뒷바라지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학교 학비도 있었고 또 학원비에 과외에 인터넷 강의, 문제집 그뿐이겠습니까? 난다 긴다 하는 애들 모아두고 집안 빵빵한 애들 모아둔 과학 고등학교에서 도련님의 기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남편은 가져본 적도 없는 각종 메이커 의류와 신발까지 전부 남편의 돈으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남편은 꼬박꼬박 돈이 모이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통장은 텅 빈 통장이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 무려 11년 동안 남편에게 돈이 얼마나 모였다, 이자는 얼마가 붙었다 하며 거짓말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을 할 생각이었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남편이 결혼을 하겠다고 그 통장을 달라고 하니 더 이상은 거짓말로 속일 수 없었겠죠. 아우, 사는 게 얼마나 팍팍했는지. 너 아니었으면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공부를 마칠 수 있었겠니? 다 네 덕이다. 네 덕에 민준이가 박사님 공부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는 우리가 너한테 손 벌리는 일 없도록 하마. 그렇지만 여태까지 그 돈은 전부 민준이 공부시키는 데 들어가서 줄 돈이 없어.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민준이 공부시키라고 따로 돈도 더 드렸었잖아요. 그 푼돈으로 민준이 공부를 어떻게 시키니? 민준이 한 달 학원비, 과외비만 얼마가 들어가는 줄 알아? 그 욕심 있는 녀석이 전교 1등 하겠다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돈 없다고 모른 척 할 수 있겠어? 빚을 내서라도 도와줘야지. 근데 정말 빚을 냈다가는 우리 집 쫄딱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 아니겠어? 네가 돈을 버니까 그 정도는 괜찮겠구나 했지. 시어머니께서는 뻔뻔하게 당연한 일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며 남편 덕분에 도련님이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달하며 미안하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결혼은 못할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덩치 큰 남편이 얼마나 아이처럼 보이던지요. 그런데 저도 미친년이죠? 그런 남편의 말에 알겠다고 대답을 하면 끝인 것을,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을 다 빼앗긴 건지 전기라도 붙은 건지 남편의 손을 잡고 우리 두 사람 없이 시작해도 괜찮지 않겠냐고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도 있지 않냐고, 지금부터 성실하게 채워나가면 우리도 전부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남편이 11년 동안 2억이라는 돈을 모았는데 앞으로 11년 뒤에 또 그만한 돈을 모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도 그만큼 우리 남편의 월급도 올라갈 것이고 저도 돈을 벌고 있으니까 저희 두 사람 10년만 죽었다 깨어났다고 생각하고 돈 벌면 장땡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에게 미안했겠죠.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니 저희 부모님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우리 남편을 보면서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앞으로 그만큼 더 열심히 살아보자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남편 저희 아버지 손잡고 죄송하다고, 장인어른 감사하다고 펑펑 울대요. 그 모습에 우리 엄마도 코끝이 찡한 건지 훌쩍이시더라고요. 남편의 고든 심성과 또 성실한 모습만 보고 저희는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결혼을 한 이후에 저는 시댁에 조금 반감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 남편의 돈을 상의도 없이 그렇게 펑펑 쓴 시부모님이 무책임해 보였고 또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들 해외 유학을 가거나 어디 외국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사자가 붙은 직업을 가지는 게 정상적인 루트라고 하는데 국내에 있는 그럭저럭한 대학원에 진학을 한 도련님도 별로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의 노고가 담겨 있는 돈을 전부 쓰고도 난다 긴다 하는 놈들과는 붙지 못하고
국내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도련님을 냉정하게 말하자면 돈만 잡아먹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시댁에 좋은 감정을 가지긴 어려웠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남편은 결혼을 한 이후 시댁에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용돈은 물론이고 큰 돈을 맡기는 일은 더더욱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아차 싶으셨겠지만 뭐라고 더 말은 못하셨어요. 남편의 돈을 그렇게 써버렸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남편과 저는 대출을 받아서 빌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가 알아보았던 집보다는 조금 더 낡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였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더 이상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28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했다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조금 화제이긴 했었지만 저는 결혼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찍이든 나중이든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평생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는 행복을 쫓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희는 정말 죽어라고 돈을 모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아직 창창한 20대에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크게 잡았죠. 나이 40이 되었을 땐 무조건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완벽한 가정을 이루자는 꿈 말입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31살, 저는 28살, 돌도 씹어먹을 수 있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두 사람이 정말 허튼 짓만 안 하고 악착같이 모은다면 나이 40에는 당연히 가능한 내 집 마련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사실 용돈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바라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간 딸이 어디서 구박만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은근히 용돈을 바라시더라고요. 남편의 돈을 몽땅 써버리고 남편에게 더 이상 지원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놓고선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철옹성처럼 나오니까 저를 쿡쿡 찔러보시더라고요. 저도 돈 없다고 몇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그러니까 도련님까지 동원을 해서는 저에게 용돈을 달라는 소리를 은근히 전달하더라고요. 형수님은 한 달에 월급이 얼마나 되시죠? 아니, 저 대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연구비 지원이나 겨우 받으면 모를까? 아무리 열심히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해도 저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죽겠어요. 형수님은 맨날 커피 사 드세요? 저는요, 프랜차이즈 커피라도 돈 주고 마음 편안하게 사 먹어보고 싶네요. 저도 커피 안 마셔요. 집에서 믹스커피 타먹는 게 제일 맛있지 않겠어요? 그이도 현장에서 믹스커피 마시는데 뭐 저라고 5, 6천 원씩 하는 비싼 커피 못 사 먹죠. 그래도 우리 민준이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인데 믹스 커피를 먹으면 좀 남들은 그 뭐야 별다방이니 뭐니 비싼 커피 마시는데 우리 애도 용돈이라도 쥐어줘야 그런 걸 사 마실 텐데 말이다. 아이고 형 하나 있는 게 우리는 안 챙겨도 동생은 챙길 수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민준이는 말이야 정말 큰 사람이 될 거야. 똑똑해서 지금 박사 되려고 공부 중인 건데 나중에 돈 수억 수십억 벌면 당연히 형네한테도 잘하지 않겠어? 어머님, 여태 도련님이 공부했던 거 뒷바라지 누가 있는데 서운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련님이 박사 되어서 수억 수십억 벌었을 때 저희만 쏙 빼놓고 시부모님만 챙기면 안 되죠. 도련님이 공부하는데 들어간 돈 대부분이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걸 텐데요. 당연히 저희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예? 물론 형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좀 힘든데. 도련님 친구들은 지금 뉴욕 증권가에서 일하고 의사도 하고 박사도 있다면서요. 우리 도련님은 어쩌다가 국내에 남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련님 꼭 성공해서 저랑 그이한테 잘하셔야 돼요. 우리 그이는요 도련님이 노후까지 책임져 줄 거란 생각으로 뒷바라지한 거라고 하던데요. 물론 남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지만 제가 하도 시댁 식구들 괘씸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 안 되겠더라고요. 도련님은 솔직하게 말해서 과학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것부터가 실패로 가는 길을 걷게 된 것이었어요.
동네에서는 천재 소리 들었겠지만 정말 천재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과학 고등학교에 가면서 전국에 있는 천재들을 다 만나는 바람에 그 빛을 잃어버린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여러분, 과학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면 무시를 당한대요. 다들 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같은 곳으로 빠지는데 국내 대학을 가면 쪽팔린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시선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도련님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적이 안 되어서 해외로 유학을 가지 못했고 그 바람에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연락도 안 하고 사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가 성공 운운하면서 노후 보장 이야기까지 꺼내니 도련님이 할 말이 없었겠죠. 시부모님도 물론이고요.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으로 저에게 돈 타령할 때마다 저는 더 크게 돈 타령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준 만큼 뽑아먹겠다. 내 등골을 쏙쏙 발라먹겠다는 표현을 우아하고 고급지게 도련님께로 고스란히 되돌려 드렸더니 저한테 돈 달라는 소리를 하는 것도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했죠. 제 나이 32살에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보는데 아기집이 2개가 보인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네, 저는 한 방에 2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 임신으로 쌍둥이를 가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던데 저에게 무슨 축복이 찾아온 건지 한 방에 2 아이를 떡하니 가지게 된 거죠. 저랑 남편은 아이는 2만 낳아서 키우자고 말을 했었는데 한 방에 그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란성 쌍둥이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나란히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주변에서는 축하도 2배로 해주셨어요. 저랑 남편은 결혼 후에 일이 술술 풀린다 싶을 정도로 모든 일이 꿈을 꾼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용접공으로 잘 나가고 있었고 저도 대기업 하청이긴 했지만 그럭저럭 집안의 보탬이 될 만큼 돈을 벌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임신은 의외로 제 몸을 축내게 만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요, 임신이라는 게 정말 행복만 가득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쌍둥이다 보니까 각종 검사를 해야 하는 것도 많고 또 아이들이 얼마나 무럭무럭 자라냐에 따라 자연분만이 어렵다고 미리 8개월에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쌍꺼풀 수술도 안 해본 저였기 때문에 인생 첫 수술이 제왕절개가 될지도 몰랐죠. 후기를 찾아보는데 아파 죽는 줄 알았다부터 시작해서 저승사자가 손 잡아주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게다가 아이들이 어찌나 활발한지 배가 쿡쿡 쑤셔오는 건 물론이고 붓기도 엄청나게 부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난 뒤에 살이 많이 쪄서 관절이 아프기도 했고 또 아이들이 2이나 무럭무럭 자란 덕분에 자다가 몸을 뒤척였는데 갈비뼈에 실금이 가는 바람에 정말 꼼짝도 못하고 지내던 때도 있었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었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제왕절개로 수술을 했고 아이들은 당연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배가 땡겨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아픈데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아이들을 보겠다고 엉금엉금 기어간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육아는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용접공이던 남편은 오후 4시면 퇴근을 했지만 매일같이 울어대는 아들, 딸 덕분에 잠을 잘 틈이 없었죠. 남편은 정말 슈퍼맨 같았어요. 제가 지치지 않게 육아도 전부 맡아서 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친정엄마가 남편을 보고 어디서 애 낳아서 키워본 거 아니냐고 하실 정도였어요. 여보,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애들 볼 테니까 여보는 잠이라도 좀 자. 아침에 6시에 출근 준비하면서 피곤하잖아. 당신은 퇴근이라는 게 없잖아. 애들 때문에 24시간 출근 상태인데 내가 조금이라도 거들어야지. 여보가 먼저 쉬어. 남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제가 용접공이랑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평범한 회사원이나 만나지 왜 그런 사람과 결혼하냐는 시선을 보낸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이 연차에 연차를 거듭해 나갈수록 주변의 시선도 바뀌게 되었죠. 결혼 생활이 꼭 저처럼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도 남편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일을 2배로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을 했고 일거리를 늘려서 피곤함이 온몸에 쌓였을 텐데도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 돌보느라 힘들었겠다고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아끼지 않았고 언젠간 삐까번쩍한 아파트에 들어가자며 저축도 꼬박꼬박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1년, 5년, 10년 세월이 흐를수록 저희 가족에게는 깨가 쏟아졌지만 시댁의 상황은 좋아질 생각이 없었죠. 그건 전부 돈을 까먹는 도련님 때문이었습니다. 도련님은 무려 대학원에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졸업을 하지 못하고 교수 밑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악덕 교수였어요. 본인 편하자고 도련님을 놓아주지 않았던 건데 도련님은 담당 교수가 이번에는 논문 통과시켜주겠다, 졸업시켜주겠다 하는 감언이설에 속아 꾸역꾸역 버틴 거죠. 26살에 대학원에 들어가 34살이 될 때까지 졸업을 못하다가 결국 교수님과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면서 연구실에서 강제 퇴소, 즉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도련님은 개차반 같은 삶을 살게 되었죠. 8년이나 대학원에 다녔음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거기다가 34살 나이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경력 한 줄 없는 사람이니 어디 취업이 쉬웠겠습니까? 그런 도련님은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고 저와 남편은 미쳤냐고 말렸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역시나 도련님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하면 하는 놈이라니까. 8년 동안 그 거지 같은 교수 밑에서 연구했던 근성이 있는데 사업 하나 못할 것 같아. 우리 민준이는 무조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지원을 조금만 해줘라. 애가 8년 동안 연구실에서 돈도 못 벌었는데 아이 뭔 돈이 있겠니? 형수, 형. 진짜 딱 한 번만 도와줘. 나 이번에는 달라. 마음가짐도 다르다고. 나 꼭 성공할게. 그래서 우리 조카들한테 명품 팍팍 사주고 싶단 말이야. 34살의 나이에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결혼 후 6년 동안 돈에 관해서는 모른 척했던 시댁이었지만 남편과 저는 도련님을 한 번만 믿어주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돈을 좀 지원해줬습니다. 도련님이 계획했던 대단한 사업의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일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서 여유가 되는 만큼 돈을 모았었는데 그 돈을 큰맘 먹고 조금 떼어서 빌려준 거죠. 도련님의 사업은 생각보다 술술 잘 풀렸습니다. 그래도 또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기도 했고 과학고등학교까지 나온 인재인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련님은 큰 돈을 단박에 만지는 대박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잘 뽑아내는 사업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제 나이가 38살이 되었을 때 도련님의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책가방부터 시작해서 입학 축하금까지 줄 수 있을 만큼 잘 되었어요. 그런 도련님이 39살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될 사람은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쌍꺼풀 수술조차 하지 않은 사람은 오랜만에 본다며 놀라워하는 게 좀 그랬지만 도련님 사업이 안정이 되니 의사 마누라까지 얻는구나 싶어서 잘 되었다 싶었죠. 도련님, 아니죠. 이제는 서방님이 된 거죠. 서방님은 사업가에 걸맞게 호텔에서 비싼 돈을 주고 결혼을 했고 집도 저희가 꿈꾸던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좀 배알이 꼴렸어요. 따지고 보면 무일푼인 서방님이 이 정도로 성장하기까지 들어간 돈의 대부분은 우리 남편의 지갑에서 나온 것인데 저희는 아직 빌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전세로요. 매번 전세가 만기될 때마다 가진 돈 안에서 이사를 다니다 보니 아이가 둘임에도 불구하고 큰 평수에 들어가지 못했었죠. 서방님이 잘된 것에 축하를 해주어야 하는데 눈꼴이 시린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시부모님께서는 매번 서방님 칭찬에 성형외과 의사인 동서 칭찬만 했어요. 이번에 내가 우리 둘째가 일하는 병원 가서 리프팅인지 뭔지 받았는데 어떠냐? 주름이 아주 쫙 펴졌지? 아, 어머님 주름이 아주 쫙쫙 펴져서 저랑 같이 다니면 자매인 줄 알겠는걸요? 내가 우리 둘째 덕분에 아주 호강을 한다니까. 너도 나중에 둘째네 병원 가서 리프팅인지 뭔지 좀 받아라. 아유, 애가 고생을 해서 그런가 아주 주름이 자글자글하네. 당장 집 살 돈도 없는데 제가 무슨 얼굴에 사치를 하겠습니까? 동서는 조금 큰 성형외과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돈 많이 벌어서 개원을 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의사가 남의 병원에서 일을 하나 뭘 하나 버는 돈은 억수로 많은 텐데요. 동서네와 저희 집은 점점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서방님의 사업은 별다른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있었으니 당연히 잘 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성형외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 동서 역시 성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형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여전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등바등 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 나이도 40을 넘기게 되었고 남편과는 여전히 인생의 동반자로 또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기둥 같은 존재로 서로를 배려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남편과 결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방님의 사업이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한 이후에 점점 하락세를 타더니만 쫄딱 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였죠. 저는요, 솔직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서방님과 동서가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더라고요. 역시 부부로 연을 맺어서 그런 건지 두 사람 사이도 돈독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서는 아이를 가지면 의사로서의 생명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아이도 낳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을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닌가 보다 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지 못하셨어요. 의사인 둘째 며느리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으셨겠죠. 아무튼 서방님의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시부모님께서는 침울함을 숨기지 못하셨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 한 번 잘못 얹었다가는 무슨 덤터기를 쓰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와는 안 맞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가 40 중반이 될 때까지도 서방님의 사업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업을 완벽하게 빚만 남기고 접게 되었습니다. 슬쩍 남편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동서가 병원을 개원하려고 모아두었던 돈을 탈탈 털어서 서방님의 빚을 갚아주었다는 것이었죠. 역시 부부 사이라는 것은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세계적인 전염병은 큰 타격일 수 있었지만 사실 남편의 용접은 그런 전염병과는 큰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벌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 1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말 꾸준하게 돈을 모은 덕분에 저희도 드디어 방이 4개인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이밍이 좋았어요. 전염병 때문에 집값이 조금 하락했고 저희가 모아온 돈으로 눈여겨보았던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래 걸렸죠. 1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서야 겨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되었으니까요. 중학생이 된 아들과 딸은 방이 4개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된다고 들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부동산에 찾아가 계약을 마쳤고 이사를 갈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에서 아파트로 가게 된다는 것이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헬스장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독서실도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 부부야 전혀 칠 줄 모르지만 스크린 골프장까지 있는데 이래서 다들 아파트 하는구나 싶더라니까요. 그 소식을 당연히 친정과 시댁에도 전했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냉장고를 바꿔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평수가 커졌으니 작은 냉장고는 이제 갖다 버리라고요. 시댁에서는 뭘 사주신다는 말은 없으셨습니다. 아니 이사를 간다고? 아니 너네 언제 그렇게 돈을 모았다냐? 결혼한 지 17년이에요. 저희 그동안 악착같이 모았죠. 적당한 가격에 좋은 집 구할 수 있게 돼서 기뻐요. 그 동네 집값이 그래도 꽤나 갈 텐데 방이 4개짜리 집이면 40평형대 아니냐? 네, 맞아요. 42평이에요. 그래도 매매치고는 가격이 괜찮았어요. 8억 조금 넘게 줬어요. 아파트가 완전 신축은 아니라서요. 시어머니께서는 8억이나 준 집이냐면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죠. 저는 그렇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되었어요. 제가 이사를 가고 친정 부모님과 먼저 집들이를 한 뒤에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을 때 벌어지게 되었죠. 시어머니와 동서는 마치 집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처럼 구석구석을 살피셨어요. 그러더니만 둘이 뭐라고 쑥덕쑥덕 하더라고요. 저는요, 솔직히 그 두 사람이 집들이 음식을 차리는 것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라도 도울 건 없냐고 물어봐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정도도 없어서 좀 그랬죠. 집을 다 뜯어보신 시어머니께서 한창 제가 차린 음식을 맛보시다가 배가 부르신 건지 입을 여셨습니다. 아니 내가 집을 둘러보니까 8억 조금 넘게 주고 샀으면 싸게 주고 산 것 같다. 이런 집이면 9억, 10억에도 잘만 하면 팔릴 것 같은데. 원래는 9억 조금 넘었는데 집값이 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점점 다시 오르는 추세래요. 저희가 싸게 잘 산 것 같아요. 예, 근데 말이다. 우리 둘째네도 아직 40평형대 아파트에 못 살고 있는데 너희가 여기 사는 건 좀 사치 아니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아이도 둘이나 있고 저희가 돈 모아서 원하던 집을 산 건데 이게 무슨 사치라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방이 3개면 되지 뭐하러 4개나 필요하다고 그래.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가 이 집에 사는 건 사치다. 니들이야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지 않니? 집 평수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그 평생 빌라에서만 살았으면서 뭔 갑자기 아파트냐?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이가 용접일 한다고 저희는 뭐 평생 빌라에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이고 2년이 어디서 큰 소리야. 2년 주제에 아파트가 뭔 말이야. 이 집도 전부 우리 아들이 혼자 벌어서 산 건데 어디서 편성을 하려고. 수준에 맞게 살자. 이 집은 둘째는 넘겨줘라. 어머니, 집들이에 오셔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너희야말로 이게 뭔 짓이냐. 둘째 사업 망하고 둘째 며느리가 아등바등 일하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 집들이라니 어디서 자랑질이야. 서로 수준에 맞게 살아야 하는 법인 게야. 너희들은 빌라가 잘 어울려. 그러니까 이 집은 둘째네한테 넘겨줘라. 그 말에 남편이 입을 떡 벌리는데 저는 아주 속이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여태까지 서방님을 위해서 우리 남편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데 그 노력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지금까지 빼앗은 것도 모자라 집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이겠습니까? 아들을 차별해도 유분수지 대학 가는 것도 포기하고 물론 대학을 포기한 건지 성적이 안 된 건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이 서방님을 위해서 희생을 한 시간이 있는데 더 내놓으라고 하는 짓은 염치는커녕 그냥 자식에게 부모가 할 짓이 아닌 거죠. 저는 너무너무 열이 받아서 상을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그래봐야 치워야 하는 것은 제 몫이었기 때문에 더 지랄 맞은 짓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미친 척하고 저는 그냥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확 잡아채려고 달려들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성큼성큼 돌진을 해버리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놀란 나머지 옆에 있던 가방을 들고 일어서려고 하셨습니다. 저를 피하려고 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 바람에 제가 머리채를 더 잡기 쉬운 위치에 서게 되셨고 그대로 저는 시어머니의 뽀글거리는 파마 머리를 확 잡아챘습니다. 아이고 이년아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안 놔? 너 당장 놔.
여태까지 우리 남편이 한 희생은 다 까먹어버리고 염치도 없이 평생 노력해서 얻은 우리 집을 내놓으라는 미친 소리를 해? 제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뒤 흔들자 동서도 서방님도 시아버지도 놀라서 저를 말리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먼저 나뒹구시며 가방을 떨어뜨리셨습니다. 그 바람에 닫히지 않고 있던 가방이 쏟아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서류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놀라서 헉소리를 들이키시며 그 서류를 잡아서 황급히 가방에 넣으려고 하시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지갑이며 화장품이며 다 쏟아졌는데 서류부터 챙기는 모습이 마치 그 서류만큼은 들키면 안 된다는 표현 같았습니다. 저는요, 다시 시어머니께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으로 꽉 쥐고 있던 그 서류를 힘으로 빼앗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거 일이 당장 안 해나? 이게 뭔데 그렇게 꽁꽁 숨기세요? 뭐야? 이게 뭐야? 임대차 계약서? 상가 건물 3층, 4층 임대? 그건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상가 건물 3층, 4층. 감이 오시나요? 계약자의 이름은 동서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고 멍해졌어요. 분명히 서방님의 사업이 망해버린 뒤에 동서가 개원을 하려고 모아두었던 돈을 탈탈 털어서 빚을 갚아주었다고 들었는데 이 임대계약서는 동서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상가 건물을 개원하고 병원을 연다는 것도 이상하긴 했지만 더 이상했던 건 왜 이 서류를 시어머니께서 소중하게 들고 있느냐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져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순간 동서를 쳐다보니 저와의 시선을 피한 채 딴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둘 사이에 뭐가 100%라는 확신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고 그래. 너는 알 거 없으니까 이리 내놓으란 말이야. 동서, 이거 동서 이름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야? 동서 돈 없다며? 이 계약은 어떻게 한 건지 나한테 설명해 줄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어머님이 이 빚 갚아줘서 고맙다고 갑자기 병원 개원해 주시겠다고 해서 계약했을 뿐이에요. 어머니, 그러면 무슨 돈이 있어서 병원에 개원해 주시겠다고 한 건데요? 분명히 서방님 빚 생겼다고 했을 때 돈 한 푼 없다고 저희한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었잖아요. 아유, 그게 그러니까 말이다. 설마 어머니 저희한테 이 집이 사친이 뭐니 하면서 민준이네 주라고 한 게 병원 개원할 돈 마련해야 해서 이 집 팔아치우라는 소리였어요? 정말로요? 그래. 응, 얼마나 둘째한테 고맙냐. 우리 아들 빚도 갚아주고 내 얼굴에 시술도 다 해주고 얘도 자기 병원 가는 게 꿈이라는데 형이 되어서 그거 하나 뭐 되죠? 어머니, 정말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여태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어머니가 내 돈 다 가져갔을 때도 그랬고 저요, 민준이 사업자금 내주면서도 와이프 눈치 봤어요. 그래도 내 동생 일이니까 내 가족 일이니까 해준 거라고요. 근데 이제는 더 내놔라 더 달라. 내 가족의 보금자리까지 가져가려고요. 내가 이 집을 구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우리 와이프 우리 애들이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얼마나 행복해했는데 고작 재수 씨 병원 개원하겠다고 내 집을 내놓으라고? 미쳤어? 너는 지금 애미한테 소리를 지르냐? 이런 폐륜이 또 어딨어? 폐륜? 정말 폐륜이 뭔지 제대로 보여줘?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봐서 저는 몸이 덜덜 떨리기까지 했어요. 아이들까지 잔뜩 쫄아붙어서 아빠 아빠 하면서 말리기 시작했죠. 울그락불그락한 눈으로 폐륜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냐는 말에 시부모님도 잔뜩 쫄아서 몸을 움츠리셨습니다. 결국 저는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서방님하고 동서까지 앞으로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네 분이서 지지고 볶고 행복한 가족 노름하시면서 사시라고요. 그 모임에서 저희는 빠질게요. 저희요, 더 이상은 호구짓 못해요. 서방님 사업자금 퍼주고 난 뒤로 저희가 받은 게 뭐가 있나요? 서방님이 억수로 돈 벌 때도 저희에게 돌아온 건 애들 용돈이 끝이었잖아요. 빌려준 은혜도 모르고 그 값 저희 다 받을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아이, 형수, 가족끼리 무슨. 가족? 더 이상은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기로 했다니까요. 염치라도 있었으면 몰라. 아니,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밖에 모르는 건지. 그런 가족 저희가 사양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이 포효를 지르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본인도 무척 자존심 상하고 또 이런 가족을 두었다는 것에 수치심까지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대신해서 똑부러지게 말하고 저희 가족은 괜찮다고 남편을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축객령을 내린 뒤 다들 뒷공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희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고요. 이대로 연을 끊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끝을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희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라서 별 다른 방법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금융기록이라는 게 지워지지 않고 평생 남는 기록이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께서 남편 몰래 위조 서명을 해서 남편의 예금을 해지하고 돈을 찾아가 서방님을 위해 쓴 것부터 시작해서 서방님께 빌려주었던 사업자금까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사재판으로 진행을 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지만 아이들도 저도 남편을 위해 응원해 주기로 했고 저희는 긴 싸움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냥 버린 셈 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넘어갔다가는 몇 년 뒤에 또 아무렇지 않게 돈을 내놓으라고 우는 소리를 할 수도 있는 염치 없는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애초에 싹을 자르는 게 좋겠다고 남편은 저희에게 매정해 보이지만 최선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수준에 맞게 살자는 말이 딱 어울리는 처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수준에는 그 정도가 제일 잘 맞았어요. 평생 저희에게 돈을 갚아야 할 수도 있고 또 돈을 갚지 못해서 압류를 당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게 본인들의 업보이지 않겠습니까? 가족이고 낳아준 부모라서 참고 넘어갔던 세월이 벌써 몇 년인지 모르겠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그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동서는 계약금까지 치르고 상가장음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만 날린 상황이었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나빠진 것 같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저도 자세하긴 모릅니다. 서방님께 남편이 빌려준 사업자금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서방님이 우는 소리를 내면서 이런 상황이라 돈이 없다고 설명한 게 전부였거든요. 돈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동서와 시어머니의 사이까지 갈라졌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냥 속이 시원합니다.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저 그들에게 남의 돈을 쉽게 생각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똑똑하게 상기시키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아마 우리 남편도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일 이후 저희는 아직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의 말로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긴 싸움이고 막상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희는 상관없었습니다. 그 돈을 돌려받고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각자 할 일을 다 하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친정에서 조금 걱정을 하시긴 했지만 시댁과 이대로 연을 끊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부모는 여기에도 있으니 언제든 기댈 곳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셨어요. 저희 가족 돈독하죠? 앞으로 이렇게 영원토록 돈독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결혼을 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날이 춥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이후 더 뼈가 시린 것 같지만 저희 가족 든든한 집에서 단단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온다면 주저하지 마시란 이야기를 전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